나는 정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독일식 교육은 감정보다 정확함이 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시베리아의 한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말투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건 분석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인류학자가 얼어붙은 시베리아에서 발견한 따뜻함의 언어,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왜 말끝에 담긴 작은 온기가 문화의 벽을 넘어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지, 그리고 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방문하지 않은 한국에 정이 들었는지. 오늘은 독일에서 온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 연구실 창가에 앉아있던 그날이 생각나네요. 제 이름은 마리엔 호프만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저는 언어 억양과 공동체 감정 표현을 연구하죠. 억양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지 분석하는 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연구는 항상 데이터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감정은 수치화할 수 없으니 그저 주관적인 영역일 뿐이라 생각했죠. 호프만 박사, 한국 방문은 어땠어요? 동료 교수의 질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죠. 3년 전 한국 출장은 저에게 실망감만 안겨줬어요.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정중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형식적이었어요. 네, 그럼요라며 웃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죠. 데이터 수집은 완벽했지만 제게는 마치 표면만 긁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은 친절하지만 진심은 없다. 연구 노트에 적어 넣은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편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연구실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보며 다음 연구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시베리아였습니다. 부랴트족이라는 민족에 관한 자료를 우연히 접했죠. 표정과 말투로 감정을 표현하는 민족이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죠. 이번에는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을 연구한다면서도 정작 저는 감정보다 데이터에 집중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었어요. 말투와 억양을 녹음하고 표정을 기록하고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 그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감정은 어딘가 멀리 있었죠. 마리엔, 부랴트족은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 그들의 감정 표현은 우리와 다를 거야. 지도 교수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르다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형식적인 친절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제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는 베를린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감정은 측정할 수 있어. 단지 올바른 도구가 필요할 뿐이야. 그때의 저는 얼마나 냉철했는지 모릅니다. 감정을, 정서를 그저 연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절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교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만 진짜가 보이는 법이니까요. 가방을 싸며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녹음기, 카메라, 노트북, 약품,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챙기지 못했어요. 열린 마음, 그것이 없었습니다. 편견을 가득 안은 채 저는 그렇게 시베리아로 향했습니다. 감정 대신 데이터로만 세상을 보려던 인류학자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30도,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폐를 찌르는 듯 했어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할까? 궁금했습니다. 조수 엘렌과 함께 작은 비행장을 빠져나와 눈 덮인 길을 걸었죠. 마리엔 박사님, 정말 추워요. 이런 곳에서 연구가 가능할까요? 엘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추위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퇴는 없었죠. 연구자로서의 사명감이 저를 밀어붙였어요. 마을에 도착한 첫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통역사 세르게이는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랴트 사람들의 감정 표현 방식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자 세르게이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죠. 감정이요? 그건 어떻게 연구하죠? 그 순간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연구가 갑자기 추상적으로 느껴졌죠. 말투와 억양, 표정을 관찰하고 싶어요.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세르게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연구 시작부터 의사소통의 벽을 만난 겁니다. 숙소에 짐을 푼 후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하얀 눈이 마을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죠.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경계, 호기심, 그리고 어떤 따뜻함. 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어 인사했지만 대부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벽 앞에서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그 눈빛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했죠. 바인다라. 노인의 인사에 저는 허리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렌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죠. 엘렌 괜찮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엘렌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화끈거리는 열감이 느껴졌어요. 약을 먹이고 휴식을 취하게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찾아야 했죠. 세르게이, 가까운 병원이 어디죠? 병원은 100km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르게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밖을 보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거였죠.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연구는커녕 생존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이었습니다. 말없이 들어온 노인은 엘렌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그리고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약초 냄새가 났어요. 노인은 그것을 물에 우려내어 엘렌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과학적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믿기 어려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담요를 꺼내 엘렌을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줬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렌의 열은 내렸어요. 노인의 약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죠.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다만 문가에 음식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는군요. 세르게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경험부터 제 연구 방향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감정을 말로만 표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말 없는 행동이 더 큰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우리를 찾아온 노인의 따뜻한 손길, 그것은 어떤 말보다 강력했어요. 창밖에 눈보라는 여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말이 얼어붙는 땅이었지만 감정은 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었죠. 눈보라가 그치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마을 곳곳을 다녔어요. 사람들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했죠. 숫자로 정리하고 패턴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말끝을 부드럽게 느리는 경향이 있어요. 노트에 기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일은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숫자와 패턴 너머에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한 가정에 초대받았어요. 노인 부부와 그들의 손주들이 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식사 시간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알고 싶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은 식탁, 그 주변에 둘러앉은 가족들. 왜인지 모르게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전에 본 적이 있는 듯한. 앉으세요, 마리엔. 할머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관찰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음식을 나눠주며 아이들에게 먼저 먹으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기를 잘라 손주들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지워버렸어요. 학문적 착시 현상일 뿐이야. 제 자신을 다잡았죠.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제 귀에 들어온 것은 이름을 부르는 특이한 말투였어요. 나타샤야, 여기 봐. 아이들은 이름 뒤에 부드러운 억양을 붙였습니다. 마치 이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감정이 흘러가는 듯 했어요.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그 말투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노트에 기록하려던 손이 멈췄어요.
그러나 곧 다시 숫자와 패턴에 집중했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해 마리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말했습니다. 그것이 연구자의 자세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 사이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노인에게 차를 따라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죠. 그 짧은 순간에 오간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세르게이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나 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활기를 띠었어요. 웃음소리가 커졌고 몸짓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관찰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온 저는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숫자와 패턴, 그래프와 표로 가득 찬 노트. 그것이 제가 본 것의 전부였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유난히 크고 선명했어요. 이 넓은 시베리아의 하늘 아래 저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보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있어. 처음으로 제 연구 방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저는 여전히 이성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가족의 모습,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말투, 말없이 오가는 눈빛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열흘째 되는 날, 저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의 소통 방식을 관찰하고 싶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카메라를 준비했죠.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이에요. 인사드리세요. 교사의 말에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까만 눈동자, 밝은 표정의 아이였죠.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나타샤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쉬는 시간을 맞아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눈 위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 장난치는 소리로 가득했죠. 그때 나타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마리엔나, 사진 찍어도 돼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말투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부드러운 억양, 이름 끝을 살짝 올리는 방식,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어요. 천천히 먹어 민주야. 어머니가 딸에게 말하는 장면. 그 말투가 나타샤의 것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마리엔나, 이리 와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였습니다. 독일인이었지만 동유럽 출신이었던 아버지. 그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이 나타샤의 말투와 겹쳐졌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시베리아의 이 작은 마을에서 다시 들리다니. 마리엔나, 괜찮아요? 나타샤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당황한 저는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아, 나타샤. 그냥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좋았어.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눈 위에서 뛰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었어요. 카메라도 노트도 없이 그저 아이들과 함께 있었죠.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작은 제의식이 열렸습니다. 부랴트족의 전통 의식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모였고 노인 한 명이 중앙에서 무언가를 읊었죠.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사람들의 표정, 움직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관찰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공동체와도 달랐어요. 의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나타샤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나무 인형이 들려 있었어요. 마리엔나, 선물이에요. 그 말투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인형을 받았어요. 작고 소박한 선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그날의 영상을 검토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움직임, 시선, 배려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타샤가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순간 모든 것이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패턴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저는 데이터 너머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였죠. 마치 파도처럼 저를 덮친 감정, 그것은 제가 연구하러 온 것의 실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한국 드라마, 그리고 나타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 존재했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끝에 담긴 따뜻함,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 담긴 애정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연구해온 걸까? 처음으로 제 연구의 본질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연구한다면서 정작 저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어요. 객관성이라는 이름 아래 제 자신의 감정을 차단해왔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는 예전처럼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리엔나. 그 말끝에 담긴 애정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다음 날부터 제 연구 방식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숫자와 패턴만 찾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일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들고 다녔지만 이제는 관찰자가 아닌 경험자로서 기록했어요. 나타샤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제 숙소로 찾아와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죠.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마리엔나, 이거 봐요. 어느 날 나타샤가 작은 그림 엽서를 건넸어요. 꽃이 그려진 예쁜 엽서였습니다. 뒷면을 보니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나타샤? 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세르게이를 통해 물어보니 그것은 한국어였어요. 깜짝 놀랐죠. 나타샤의 삼촌이 몇 년 전 한국에서 일했대요. 거기서 배워온 말이라네요. 우연이었을까요? 이곳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한국어를 만나다니. 마치 무언가가 저를 이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타샤는 말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져오는 작은 선물들, 때로는 야생화, 때로는 자신이 그린 그림, 그리고 항상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 마리엔나. 어느 날 나타샤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어요. 식탁에 앉자 나타샤의 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나타샤가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해요. 마리엔 선생님이 멀리서 왔는데도 우리를 이해하려 한다고. 세르게이가 번역해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이해하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제가 이해받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타샤의 가족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음식을 먼저 권하고 더 먹으라며 그릇을 채워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이게 정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들었던 그 단어, 정.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감정이 여기서 느껴지다니. 아이러니했죠. 나타샤 어머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의 형이 한국에서 일했어요. 돌아와서는 늘 한국 사람들의 정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했죠. 말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 그동안 저는 언어의 형식에만 집중했던 건 아닐까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지 못했던 거죠. 나타샤와 저는 엽서를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저는 독일의 풍경이 담긴 엽서를,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 엽서를 건네곤 했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 교류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나타샤는 글보다 그림으로 이야기해요. 눈빛으로 많은 것을 말하죠. 세르게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나타샤는 말은 적었지만 그녀의 눈빛, 손짓, 그림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언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 한 달째 저는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했지만 최근 페이지들은 감정과 경험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제 연구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변하고 있었죠. 정은 형식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다. 노트에 적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시베리아에서 발견하다니. 그리고 그것은 제가 연구하러 온 것의 본질이었어요. 말없는 돌봄,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나타샤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작은 천 조각에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저와 나타샤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마리엔나 잊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러 온 인류학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이 솟구쳤어요. 저는 나타샤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포옹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눈이 내리는 아침 저는 마을 광장 근처에서 한 청년이 장작을 패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홀로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일을 다 하시나요? 세르게이가 번역해주자 청년은 잠시 일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제일 젊잖아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는 청년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유럽에서는 각자 자기 몫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마을 전체의 장작을 혼자 패고 있나요?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여긴 마음목도 같이 해요. 내 집 장작만 패는 건 쉽죠. 하지만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들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요. 마음목.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감정이 단지 말투나 표정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책임으로도 표현된다는 것.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몫이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돌보는지, 그 속에서 감정이 어떻게 흐르는지 관찰했어요. 병든 이웃을 위해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마을 공동체, 힘든 일은 젊은이들이 도맡아 하는 모습. 어느 날 노인이 아픈 개를 안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 의사가 없는 이 마을에서 개는 그저 버려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러지 않았죠. 그는 개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먹이를 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따뜻한 곳에 재워주었어요. 왜 그렇게 애쓰시나요? 그냥 새 개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만든 정이 있죠.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정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낸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책임으로 이어졌죠.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며 새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부랴트족의 언어에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유독 많았어요. 그들의 말투, 억양에는 항상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찾으려 했던 감정 표현 방식이었지만 형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일주일 후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회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호프만 박사, 당신의 연구에 따르면 정이라는 개념이 부랴트족의 공동체 의식과 유사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비효율적인 감정 구조가 아닌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닌가요? 질문을 던진 교수의 눈빛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효율성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많은 설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경험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한국계 독일인입니다. 박사님의 연구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정에 대한 부분이요. 저희 할머니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순간 제가 걸어온 연구의 길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연구는 단지 학문적 성과를 넘어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의 베를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번화한 거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에서도 마음몫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오직 시베리아의 눈 덮인 마을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시베리아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시간의 영상 속에서 의미 있는 장면들을 골라내는 작업이었죠. 밤늦게까지 이어진 작업 중 나타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엔나. 화면 속 나타샤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저 데이터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어요. 눈물이 나도록 따뜻한 그 느낌, 그것이 정이었을까요?
딸 클라라가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12살 클라라는 제 작업에 항상 호기심을 보였어요. 엄마, 뭐 보고 있어? 나타샤라는 친구야. 엄마가 시베리아에서 만난 소녀지. 클라라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나타샤가 제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자 클라라가 따라했어요. 마리엔나. 이렇게 불렀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불렀어. 클라라와 저는 그날 밤 나타샤의 억양을 따라 연습했어요. 이름 끝을 살짝 올리는 방식, 그 속에 담긴 애정을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단어가 아닌 감정의 흐름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부르면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 클라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확히 그거였어요. 단어 자체보다 그 말투에 담긴 따뜻함, 그것이 제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어요. 정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말끝에 민족 부랴트와 한국의 정서문화 비교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처음 계획과는 달라졌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부랴트 노인이 손자에게 고기를 건네며 미소 짓는 장면과 한국 할머니가 손주에게 천천히 먹어 하는 장면이 나란히 편집되어 있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같았습니다. 내레이션을 녹음하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저 연구하러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제 가방엔 논문보다 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은 공간을 초월한 감정의 언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말끝에 머무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창밖의 베를린 겨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진짜 한국의 겨울을 걸어보고 싶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그곳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독일의 문화 인류학자 마리엔 호프만 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시베리아 땅에서 따뜻한 마음의 언어를 배웠죠. 말끝의 억양, 눈빛의 온기,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연결하는 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불러본 게 언제인가요? 그 짧은 말끝에 담긴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진 작지만 깊은 감동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